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제 채용 내정, 자, 10번에 이제 채용 내정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채용 내정과 관련돼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채용 내정의 취소 부분이겠죠. 그렇죠?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이 그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채용 내정의 취소는 일반적으로 해고라고 보고 있죠. 그렇죠? 해고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3조 제1항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채용 내정자들의 이제 정예고, 즉 경영상 해고 부분의 정당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돼서 우리 채용 내정자 관련해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문제되는 어떤 요소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채용 내정자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사실은 이 채용 내정자들이 만약에 경영상 해고에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을 때, 그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여부와 관련돼서 중요한 판례의 키워드가 있었었죠. 그래서 근로관계의 밀접도, 그렇죠? 이 채용 예정자들은 근로관계 밀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죠? 정규직 근로자보다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 키워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연번 10번의 채용 내정의 취소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교재로서는 103페이지고요. 채용 내정의 이제 법적 성격과 관련돼서 채용 내정의 법적 성격, 채용 내정은 근로관계 성립설의 입장이죠. 우리 판례 입장. 그렇죠? 채용 내정, 즉 뭐냐면 격지자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 효력은 민법 531조에 따라서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가 의사표시를 만약에 발송했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 나오죠. 채용 내정의 취소 부분. 자, 채용 내정 취소와 관련돼서 보시면은, 자, 의의를 먼저 볼게요. 의의는 채용 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죠. 근로계약의 해지이기 때문에, 자, 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자, 두 번째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의 경우 뭐 이런 것들 그냥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의 완화 적용. 특히 이 완화 적용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채용 내정자들, 경영상 해고 시의 채용 내정자들과 관련돼서 그럼 채용 내정자 대표자들과 그러면은 이제 우리 경영상 해고를 하기에 앞서서 50일 전에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중간에 판례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의무와 관련돼서 채용 내정 시부터 정식 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 예정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당시는 이제 31조 제3항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24조 3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협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판례가 또 나오죠. 자, 판례는 채용 내정자들은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근로관계 밀접도. 그렇죠? 근로관계 밀접도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들에 비해서 우선적인 정예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채용 내정자들과 관련돼서는 특히 경영상 해고 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24조 제3항 협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05페이지 보시면은 뭐 채용 내정의 취소와 임금 지급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11번. 자, 연번 11번입니다. 시용인데요. 시용과 수습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시용과 수습. 시험은 시험할 시에 쓸 용이라고 그랬죠. 시험적으로 쓰는 거예요. 수습은 뭐죠? 닦을 수에 익힐 습. 뭐죠? 닦고 익히는 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용은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수습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죠? 수습은 닦을 수에 익힐 습,
닫고 익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시험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훈련 기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실무상으로는 그걸 이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단 본체형 거부의 정당성 여부였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린 멘테크 사건이라든가 시티은행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판례 정리할 때 다 봤던 부분인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본체형 거부의 정당성과 관련돼서 두 가지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있었었죠. 그렇죠? 뭐였냐면 첫 번째가 이제 실체적 정당성이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절차적 정당성 부분이었어요. 자, 이거 좀 잠깐 지울게요. 자, 이 실체적 정당성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죠? 실체적 정당성 관련해서 우리가 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본체형을 거부하려고 해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체형 거부하려고 하려면 그 본체형 거부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자료가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실체적인 정당성 판단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절차적인 정당성과 관련돼서 뭐가 있죠? 우리가 본체형 거부의 성격이 본체형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뭐예요? 해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에 절차 조문이 있었었죠. 26조가 있었고 27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26조는 해고예고 27조는 뭐였었죠? 해고의 서면 통지였었죠. 에 적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에 적용을 받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취업직 상에 이 해고와 관련된 어떤 절차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면은 이 절차적인 부분이 당연히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노사자치 규범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단체 협약이라든가 이제 취업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노사자치 규범 상의 어떤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절차 규정 준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105페이지에 이제 시용의 의의가 나와 있고요. 채용 내정과 수습의 차이 이런 것들 나와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용의 법적 성격과 관련돼서 우리 판례 입장은 학설이 세 가지가 있지만은 방가로 3번의 해지권 유보부 즉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서의 입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 그다음에 시용과 근로관계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본체형 거부와 이제 정당한 이유가 나오죠. 그렇죠? 본체형 거부와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를 먼저 보시면은 시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단은 시용 근로자의 적격성 평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적격성 평가 기준은 바로 이 평가 자료가 객관적으로 공정했느냐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사용자의 부적격 평가는 그곳 근로자의 직장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부적격 평가 기준이 사용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로서 법률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라베스 2번에 보시면 시용의 이제 본체형 거부죠. 자, 보시면은 시용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 기간의 종료 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체형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해고에 해당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당한 이유와 관련돼서 밑에 나와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거의 정당한 이유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 자, 쉼표 하는데 쉼표 다음부터 여기서 정당한 이유를 하면 통상의 해고보다는 폭넓게 인정이 되나 최소한 해고 또는 본체형을 거부되기에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린 멘테크 사건 이제 나오고요. 한국 시티은행 사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근로관계 규율의 기초 파트에서는 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이 채용 내정과 시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근로관계가 아니라 비전형 근로관계죠. 그래서 수습, 채용 내정, 뭐 시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수습보다는 시용과 채용 내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채용 내정과 관련된 부분은 경영상 해고 파트하고도 연결지어서 출제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도 마찬가지로 뭐 경영상 해고 파트하고 연결지어서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근로관계 규율의 기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취업 규칙 파트인데요. 자, 12번입니다. 연번 프린트 12번. 취업 규칙 파트에서는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이 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불이익 변경 시 동의의 주체 및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 불이익 변경의 이제 효력 문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판시가 됐던 이제 현대자동차 사건이 있었었죠.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 변경의 효력 문제. 예전에 이제 9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가지고 이제 판단했었는데 그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과 관련돼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죠. 그렇죠. 교수님들 일본의 그 판례를 갖다 답습했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았는데 이제 최근 판례는 이 사회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제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폐지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현대자동차 사건이라는 거. 그다음에 신규 입사자 적용 문제. 신규 입사자 즉 뭐냐면 이제 기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은 변경된 취업 규칙을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전 판례 입장은 절대적 무효설의 입장이었었지만은 최근 판례는 이제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 즉 뭐냐면 취업 규칙이 이제 이원화해서 보는 거죠. 기존 근로자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취업 규칙이 적용되지만 신규 입사자는 어떻게 돼요?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변경된 취업 규칙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신규 입사자 관련된 문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과 관련돼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면 되냐면 저희가 교재로서는 113페이지. 자, 거기 이제 로마자 6번째 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불이익 변경이란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의 근로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죠? 불이익한 조항을 갖다 신설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불이익 변경이라 하는데 불이익 변경을 판단할 때 불이익 변경을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주관적 기준이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겠죠. 특히 이제 객관적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불이익 변경을 판단할 때 객관적 기준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변경의 필요성, 그 내용, 변경 내용의 합리성,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불이익 변경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자, 구체적인 사안 한번 보도록 하죠. 내용을.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113페이지 끝에 보시면은 거기 취업규라고 돼 있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취업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114페이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그다음에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그다음에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은 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밑에 구체적인 판단에서 2개 이상의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뭐 그 2개 이상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일률적으로 이게 불이익하다 아니면 이익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방가로 이번에 보시면은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는 불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1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불이익 변경 여부의 이제 판단 시점은 언제죠? 취업 규칙이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불이익 변경의 판단 시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불이익 변경 시 이제 동의의 주체 및 방법 부분인데요. 자,
불이익 변경 시 동의의 주체 및 방법. 우리가 취업 규칙을 불이익 변경할 때 동의를 받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용자가 취업 규칙을 작성하죠. 그렇죠? 만약에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럼 사용자 어떻게 하겠어요? 규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어떤 무분별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동의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동의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이제 나와 있죠. 이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이제 조합 장애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과반수의 이제 동의를 얻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네 번째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과반수 동의와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와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지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적용을 받는 자의 과반수 동의라고 그랬었죠. 그때 판례에서는. 그렇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을 변경해요. 그럼 모든 근로자 중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 우리 취업 규칙에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규직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적용 대상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판례의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그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11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동의 방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동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키워드가 있었었죠. 동의 방법과 해서 집단 의사 결정 방식 또는 회의 방식에 의해서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이제 핵심 키워드였었죠.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사업장에 모이기 어려운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별적인 회람도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판례는. 근데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117페이지 확인해 보죠. 방가루 2번의 동의 방법 보시면은 양가루 1번의 원칙이 나와 있어요. 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자,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 의사 결정 방식 또는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자, 예외적인 부분이 나오죠. 예외적인은 이제 기구별 부서별 의견 취합이 가능하다는 거. 자, 보시면 첫 번째 주 중간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개입이 없고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보장된다면, 자, 사업장의 기구별 부서별로 의견을 교환해서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 변경의 효력과 관련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이제 폐지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 나오죠. 12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판례가 나오는데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여부, 이게 바로 이제 현대자동차 사건이죠. 그렇죠? 현대자동차 사건. 그래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폐지한 이 판례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신규 입사자에 대한 적용 여부 보시겠습니다. 신규 입사자 적용 여부와 관련돼서 뭐 학설은 이제 절대적 무효설과 이제 상대적 무효설로 이제 나눠지는데, 절대적 무효설은 이제 종전 판례 입장이었죠. 그다음에 상대적 무효설은 이제 최근 판례 입장인데, 판례 입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판례에서는 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 규칙이 적용되지만 그 변경 후 변경된 취업 규칙을 수용하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 규칙이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취업 규칙이 이원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프린트 보시면은 이제 연번 13번인데요. 이제 임금 부분입니다. 임금. 자, 임금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이제 뭐 출제가 가능한 부분, 이제 평균 임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평균 임금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기출로 나왔던 게 21회였었어요. 20일에 기출로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 뭐 평균 임금 중에서 뭐 중요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사용자의 관리 지배 가능성과 관련된 이제 산학금 초과 수익금과 관련된 부분이 평균 임금 산정에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평균 임금 산정,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죠. 만약에 3개월 동안 임금 초기액이 많은 경우라든가 3개월 동안 임금 초기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 임금과 관련돼서는 조문은 어떻게 되죠? 2조 1항 제6호죠. 그렇죠? 자, 보시면 되고요. 127페이지입니다. 평균 임금. 2조 1항 제6호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 임금의 정의를 두고 있는데,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좀 지우죠. (2조 1항 제1호) 자, 그래서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간의 총 일수분의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2조 1항 제6호, 1호가 아니라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평균 임금의 정의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총 일수와 관련돼서는 그때 보통 이 분모가 89일에서 92일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왜냐하면 30일 있는 달도 있고 28일 있는 달도 있고 31일 있는 달도 있기 때문에 최대가 92일, 그다음에 최소가 이제 89일이 된다는 거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취지 나와 있는데,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을 구별할 때 제가 어떻게 그때 구별드렸었죠? 기본 강의할 때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을 구별할 때는 평균 임금은 근로를 할 수 없을 때 산정하는 그러한 임금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통상 임금은 뭐예요? 근로를 하고 있을 때 산정하는 임금이 통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퇴직금은 뭘로 산정을 하냐면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재해보상금이라든가 휴업수당이라든가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평균 임금으로 다 산정해요.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재직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어제 제가 사실은 근로감독을 이제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장에 이제 근로감독을 좀 이제 대응하러 갔었는데,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퇴직금을 산정할 때 거기 기본 그 체계가 일단은 기본급하고 식대밖에 없어요. 이 기본급과 식대는 다 통상 임금이에요. 근데 만약 근로자가 퇴직할 때 평균 임금을 원칙적으로 산정하잖아요. 그렇죠? 평균을 산정하는데 이 평균 임금보다 통상 임금이 이런 데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연장 근로가 많은 사업장은, 연장 근로는 뭐죠? 통상 임금이 안 들어가죠. 연장 근로가 많은 사업장은 평균 임금이 높아요. 그러겠죠. 근데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면 연장 근로수당 빠지니까 당연히 낮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 통상 임금으로 이루어진 임금 체계에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높아요. 이럴 경우에는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돼 버려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업장도 굉장히 많거든요. 계산 안 해보고. 그래서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은 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것이 평균임금보다 훨씬 높아요. 그럴 때는 우리 조문에 나와 있죠. 뭘 퇴직금 산정을 해야 된다. 어떤 걸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실제 그거는 실무적인 얘기고 뭐 수험에서는 사실 그거를 계산하러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이제 통상임금과의 비교 부분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상임금은 재직 중일 때 보통 산정 단위라는 거, 그다음에 그 평균임금은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산정 단위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균임금의 범위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쟁점되는 부분 129페이지 보시면은 사용자의 관리 지배 가능성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산학금 초과 수익금이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 판례 입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자, 130페이지 보시면은 자,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내려올게요. 다섯 번째 줄 내려오시면 중간에 거기 해당함으로 다음에 쉼표 있죠. 자, 그다음부터 이와 같은 산학금 초과 수익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뭐죠?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에 포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임금이라는 거죠. 임금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데, 자, 다만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기하해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산학금 초과 수익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 지배 가능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할 때 산정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사용자의 관리 지배 가능성이 있어야지만이 포함될 수 있다. 평균 산정으로 되는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이제 금강우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균 임금의 산정과 관련돼서 이 평균 임금의 산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시행령 조문을 많이 볼 필요는 없는데 특히 이제 평균 임금 산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떠올려야 될 시행령 조문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제1항. 그렇죠? 2조와 관련돼서는 뭐냐면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평균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특히 뭐 육아직 기간이라든가 수습 기간, 그다음에 쟁의행위 기간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우리 교재로서는 이제 13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방가루 2번에 평균 임금 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자, 양가루 1번에 3개월간 임금 총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 양가루 2번에 총액이 현저히 많은 경우. 현재 적은 경우도 많은 경우도 뭐예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직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좀 보시면은 자, 판례는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이제 산정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양가루 2번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현저히 많은 경우 관련해서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내려오시면은 중간에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쉼표 있죠. 그 다음부터 그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을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5번에 보시면 평균임금의 보장.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직위해제, 휴직기간의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인하여 평균임금이 액수가 낮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되는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뭐요? 평균임금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경우에도 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 프린트로는 14번, 연번 14번입니다. 통상 임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최근에 또 이제 새로운 판례도 나왔고 여기 이제 30일의 기출인데 최근에 이제 이 통상 임금의 판단,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이제 변경이 됐죠. 그죠? 고정성을 삭제했던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A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통상 임금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제 통상 임금의 판단 기준, 우리 프린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통상 임금 판단 기준은 크게 이제 예전엔 네 가지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세 가지로 줄어들었죠. 첫 번째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정기성과 일률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성은 이제 없어졌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추가 임금 청구가 신의 측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거 관련돼서 이제 현대중공업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두 문자 따드렸는데 일경계수 경의 극가, 그렇죠. 뭐냐면 경의 계수 극가. 자, 여기 보시면 일시적인 경영 악화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네 번째가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네 가지가 바로 이 현대중공업 판례의 핵심적인 키워드였었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34페이지에서 우리 통상임금 판단 기준,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서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니까 소정 근로 시간 내에 어떤 받는 어떤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정기성, 그다음에 일률성 있고요. 4번에 이제 고정성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개정판 나오면 요거는 이제 제가 삭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리딩 판례가 바로 이 가브로토텍 사건이었죠. 그래서 2013년도 12월 18일 날 판시됐던 이 판례였는데, 요건 이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정 방법 보시면 되고, 이제 구체적 사례, 요것들이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무실과 연동되는 임금이 그러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무실적과 연동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히 이 근무실적과 관련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본과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어느 회사의 인사평가 등급이 A, B, C, D 등급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성과급을 지급할 때 성과급 지급 기준 만약 D 등급을 받으면 아예 0%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부분은 사실 통사임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다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도 받는다 라고 한다라면 D등급을 받아도 무조건 5만 원은 일률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5만 원은 통사임금에 들어간다라고 그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근무 실적과 연동되는 임금과 관련돼서는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근속 기간과 연동되는 거, 근속 기간과 연동되는다는 건 무조건 통사임금이에요. 왜냐하면 근로된 대가성이 인정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근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변경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요게 이제 예전에 가브로토텍 사건에서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관련해서 이제 고정성이 없다고 봤는데 지금 고정성이 이제 없어져 폐지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달리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특수한 기술이나 경력 등 조건의 임금.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합격하시면은 이제 자격 수당 같은 거 받게 되는데 이제 자격 수당도 하나 이제 통사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쟁점이 이제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쟁점이 자, 추가 임금 청구가 그럼 신의 측에 위배되느냐? 그동안 청구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막 10년, 20년 뒤에 갑자기 저 통사임금 그때 더 받고 싶어요. 가지고 청구하는 경우, 그럼 그것이 신의 측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문제가 쟁점이 됐던 이유는 제가 뭐 기본 강의 때 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브로토텍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가브로토텍 사건에서 사실은 이제 정기상여비 통상임금에 인정된다고 하면서 추가 임금 청구가 신의 측에 위배된다라고 그때 판결했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판례가 이러냐 그런 이제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그냥 신의 측에 위배된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신의 측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적인 이제 주장이 있어 왔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현대중공 판례에서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일경계수 경의 극가 이렇게 판지를 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자, 밑에서부터 140페이지의 방가록 2번의 최근 판례 입장에서 자, 위로 5번째 줄 올라갈게요. 6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또한 최근 대법원 거기 돼 있어요. 자, 최근 대법원에서는 변론 종결 당시 자, 여기서부터 나오죠. 첫 번째, 일시적인 경영 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그다음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예견하고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추가 법정 수당 청구 인용 여부를 이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148번의 각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주대학교 로스쿨의 이제 이승희 교수님 이제 그 평석이 있는데요. 자, 요거 보시면은 각주에서 이제 두 번째 줄 끝에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신의 측 위반을 판단할 때는 이 일시적인 경영 악화라든가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 그다음에 경영사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들은 이 네 가지 근거를 이제 제시했다는 것이 이 현대중공 판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프린트로 보시면은 연번 15번입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 부분인데요. 이 임금 지급 원칙에서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이 직접분 원칙과 관련돼서 이제 임금 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부분. 요게 이제 28회 때 한번 기출로 출제가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임금 채권의 양도. 양수인이 만약에 그러니까 근로자가 양수인에게 임금 채권을 양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 양수인이 그러면 사용자의 임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전압 판례 입장이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액분 원칙인데요. 임금 채권의 이제 상계 문제 부분입니다. 임금 채권을 상계할 경우에 사전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즉 뭐냐면 사용자 일방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상계 처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조정적 상계라는 부분이 있었었죠, 그렇죠? 뭐 과온합 이런 부분에 있었어요. 조정적 상계 부분인데 이 조정적 상계를 할 때 정당성 판단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초과 지급된 임금이 어떤 이제 임금이라든지 공제 방법 등이 과연 정당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근로자의 어떤 경제 생활 안정에 해칠 염려가 없어야지만 이 조정적 상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 쟁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143페이지 한번 잠깐 보면은요, 교재 거기서 직접불 원칙이 나오죠. 그래서 직접불 원칙에서 아라비아 수와 세 번째 임금채권의 양도 부분, 그래서 임금채권을 양도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양도는 가능해요. 근데 양수인의 임금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판례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전액불 원칙에서 아까 전에 우리 봤었던 임금채권의 상계 문제 145페이지에 나와 있죠. 145페이지 보시면은 자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 또는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만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거나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 또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서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이 되죠. 그렇죠? 근로자 본인이 저 상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계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초과 지급된 임금의 상계 문제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조정적 상계라고 하죠. 이제 김영배 교수님은 이제 조정적 상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조정적 상계 정당성 판단과 관련해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자, 임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계산 착오로 과다 지급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 공제의 방법, 시기가 일단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판단 근거가 이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차기 임금에 의해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반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뭐 임금채권의 포기 부분이 있죠. 뭐 과거 임금채권과 장래 임금채권. 장래 임금채권 대표적인 게 퇴직금이잖아요. 그렇죠? 퇴직금을 내 사전에 포기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과거의 임금채권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적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근로자의 처분의 자유가. 그래서 과거의 임금 채권은 이제 포기가 가능한데 장래 임금 채권 포기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은 자 이제 16번째 휴업수당입니다. 휴업수당 한번 보죠. 우리 교재로는 154페이지. 자, 이 휴업수당은 보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임금성이 부정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판례 입장에서. 그래서 이 휴업수당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기출로 나왔던 것이 이제 33회 작년에 한번 이제 나왔었죠. 요 관련돼서. 그래서 뭐 충분히 뭐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단원이고, 뭐 코로나 때는 훨씬 더 이 부분이 굉장히 뭐 이슈가 많이 됐었죠. 휴업수당 지급 관련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 쟁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그래서 대우 송도개발 사건이 있었었죠. 그러면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 발령하는 것이 그러면 휴업이냐 아니냐 여부가 이제 문제됐던 사건이 바로 대우 송도개발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휴업이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휴업수당 감액 여부. 휴업수당 감액할 수 있나요? 감액할 수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휴업수당의 감액의 정도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전면 삭감설과 일부 삭감설의 이제 주장이 있는데 전면 삭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판례 입장이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휴업 기간 중에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 요게 이제 작년에 기출로 나왔던 부분이었죠. 33회 기출. 그래서 일단은 뭐 작년에 기출로 나왔던 부분이 또 나올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쟁점으로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주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요건과 관련돼서 154페이지 보시면은 자,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특히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휴업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귀책 사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민법상 고의 과실 플러스 뭐죠? 경영상의 장애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의 어떤 귀책 사유와 보다도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15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휴업을 해야 돼요. 휴업을 하지 않으면 휴업수당이 지급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제 중요한 쟁점되는 판례가 바로 밑에 나와 있지만 대우 송도개발 사건이 나와 있지만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 발령하는 것이 휴업이냐 아니냐 여부가 문제였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그건 휴업이다라고 판시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 우리 밑줄 구문 보죠. 판례에서. 자,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에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페이지
156페이지 부분 휴업수당 이제 감액 부분인데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우리 조문은 46조 2항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요건은 두 가지였었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개성이 불가능하거나 두 번째가 이제 절차적인 요건을 볼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쟁점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157페이지의 3번 휴업수당 감액의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었었죠. 전면 삭감성과 이제 일부 삭감설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리딩 판례가 있을 때 현대자동차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현대자동차 사건에서는 전면 삭감도 전면 감액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죠. 그렇죠? 자, 확인해 보죠. 자, 157페이지 3번의 휴업수당 감액 정도에서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올라갈게요. 끝에 보시면은 판례는 소위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 2항은 사용자의 휴업 지불 의무의 예외를 정한 것이고 그러한 예외의 경우에 휴업 지불의 하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사정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휴업 지불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면 삭감도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5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공무원 연금공단 사건이라고 해서 그 위에 보시면은 휴업 기간 중에 이제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 요게 이제 지난 33회 때 기출 문제였었죠.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로 보시면은 이제 휴업 수당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근로시간과 휴식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과 휴식 부분에서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포괄임금제하고 연차 유급휴가거든요. 근데 이제 더 확장해서 보면은 이 연장 근로라든가 휴일도 굉장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여기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휴일과 관련돼서는 뭐 우리가 쟁의행위에서도 나오는 판례가 나오는데요. 뭐 보시면 먼저 휴직 또는 쟁의 기간 중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 발생 여부. 요거는 이제 쟁의와 근로관계 파트에서도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때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요 관련된 부분이 이제 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다시 위로 올라갔으면 17번에 연장근로와 관련된 부분인데 연장근로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판례가 나온 건 있죠. 연장근로 합의 연장근로의 이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주로 계산하느냐, 일일 단위로 연장근로 한도를 갖다가 다 더해가지고 계산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었죠.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로 따지면 171페이지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판례가 나오죠. 23년도 판례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합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1주 40시간을 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 취지였었죠. 1일 단위로 해서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1주를 계산해서 그렇죠. 자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이제 네 번째 줄 내려오시면은 거기에 중간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 53조 1항은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를 12시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의 1일 8시간을 초과한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1일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몇 시간 있었는지 그걸 전체로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1주 전체를 기준으로 40시간 초과한지 여부로 기준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휴일 부분인데요. 휴일 부분 한번 들어가 보죠. 휴일은 어디냐면 170 우리가 8페이지인데 7페이지인데 7페이지보다는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우리가 이제 프린트해 보시면 휴직 또는 쟁의 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 발생 여부와 관련된 판례가 바로 여기 179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휴직이나 쟁의 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 청구가 발생한지 여부와 관련돼서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쟁의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있어요. 그럼 유급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이니까 사용자한테 돈을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럼 그 요구에 대해서 그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판례의 핵심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제 박스에 보시면은 박스의 밑줄근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 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 임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휴직 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있다 하더라도 보다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뭐 가산임금 이런 거는 뭐
연번 19번이죠. 가산임금 보시면은 가산임금에서 조금 뭐 그나마 쟁점될 수 있는 부분은 182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프린트에도 나와 있지만은 일숙직 시 그러면 시간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일숙직 시 시간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그럼 일숙직 시간이 근로 시간이 아니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숙직 시간을 근로 시간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가장 이제 제시가 먼저 돼야 되는 건데 우리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죠? 일숙직 기간이 관련해서 이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여부의 판단. 통상적인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면은 일숙직 시간도 뭐다?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죠. 그러나 일숙직 시간이 통상적인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면 감시 단속적 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면은 자 182페이지의 방가루 3번의 관련 문제 보시면 일숙직의 경우입니다. 자 보면은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볼게요. 따라서 근무의 내용 및 방법 등이 통상적인 업무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근로시간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의 연장일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일숙직의 경우에도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되는 경우는 물론 그 내용과 질이 통상 근로와 같이 평가되는 때에는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당연히 이제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체 휴가제, 보상 휴가제 있는데 뭐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체 휴가, 보상 휴가. 어제도 사실 근로 감독하면서 보상 휴가 관련된 부분은 감독관이랑 얘기를 했는데 뭐 수험에서는 사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연번으로 보면은 프린트 연번 보면 20번 이제 포괄임금제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포괄임금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는 20회 때 시험에 나오고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는데 뭐 25점짜리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포괄임금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정수당 차입분 청구 여부, 즉 법정수당 차입분을 청구한지 여부와 관련돼서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냐 아니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면 법정수당 차입분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법정수당 차입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판례도 나와 있지만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여부 판례는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주요 쟁점인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이 포괄임금의 유효성 여부죠.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죠. 판례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된다라는 거. 근로시간 산정이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 위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4페이지 한번 보면은 2010년도 이제 대법원의 판례 입장, 2016년도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2016년도 대법원 판례 입장은 이게 바로 묵시적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와 관련된 판례 내용이죠. 그렇죠? 그 위에 한번 2010년도 판례 입장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내려오겠습니다. 보면은 중간에 할 것이다 다음에 마침표 그 다음부터예요. 자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 지급 방법은 근로시간의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재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재수당으로 정하여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려 하는 약정, 그리고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효성의 인정 근거라는 거는 뭐냐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 판례의 취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유효 요건이 옆에 나와 있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재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186페이지 보시면 이제 포괄임금에 관련된 이제 임금의 범위 관련한 부분인데 법정수당 차입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급을 해야 되지만 방가루 2번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때문에 차입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187페이지.
마지막 쟁점으로 이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여부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 나오죠. 판례 입장 박스 보시면 이제 그 밑줄근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차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서 연차 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근로자의 연차 휴가권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 휴가권을 박탈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연차 미사용 수당에 관련돼서 미사용 수당과 관련돼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휴가권을 박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연차와 관련돼서 뭐 미리 우리는 그냥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해도 유효한데 더 유효성이 인정이 되려면 휴가라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 더 그 취지가 있는 거죠. 연차 유급 휴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수당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저는 수당을 안 받고 그러면 휴가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휴가를 실제로 방해하거나 아니면 휴가를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번 21번 이제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연차 유급 휴가 관련된 부 19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기출로 나왔던 거는 25회 때 기출로 나왔는데요. 25회 때. 25회 때 기출로 나왔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쟁점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을 할 때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뭐냐면 쟁의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부당해고 기간을 갖다가 출근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왜냐하면 출근으로 간주가 되면은 우리가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할 때 1년에 출근율이 80% 이상 되어야지만이 연차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차 발생 기준이 되는 거죠. 부당해고 기간이 만약에 출근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임금이라든가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쟁점되는 부분은 이제 192페이지 부분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네 번째 이제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과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이 부분이 법이 개정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간이라든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간도 이제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으로 보죠. 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192페이지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에서 자 보시면은 대법 판례에 따르면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의 출근 인정 여부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쟁의 기간 등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 기간 등을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해서 연차 유급 휴가 취득 여부를 이제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출근 일수에서 쟁의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은 연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인 거죠. 판례 입장은 지금. 자, 그래서 한편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서 지급받지 못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할 때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 일수 및 출근 일수에 모두 산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당하게 못 나온 거죠. 출근하고 싶었는데 사용자 때문에 부당하게 못 나온 거니까 그거는 소정근로 일수라든가 출근시에 다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리딩 판례가 옆에 나와 있는 부국개발 사건이라든가 우리가 다 일기 때 그 판례를 봤던 거죠. 유성기업 사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유성기업 사건도 다 판례를 봤던 부분인데 그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리딩 판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관련된 부분, 일수와 관련된 부분 여기 판례 나와 있지만은 여기 이제 366일을 일해야지만이 15개가 새로 발생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365일까지만 일하면은 연차는 11개만 발생한다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판례 내용이었었죠.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빠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여성과 소년 부분은 뭐 우리 프린트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한 뭐 쟁점은 없어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 자 프린트로는 4페이지입니다. 인사 및 징계 파트인데 인사 및 징계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